알고 있어? 자, 13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수당대의 율령에 기반한 통치체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율의 운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모형별로 간략화되었다.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유교적 가정윤리가 반영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그리고 국가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호족을 근거로 균전제를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토지를 나누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고 부병제라고 하는 군역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당나라는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한편 부국 강병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대단히 체계적인 중앙관제를 갖추고 있었고 주현제라고 하는 그 중앙 집권적인 지방제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수나라 때부터 과거제라고 해서 능력을 기준으로 유교적 교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그런 관리 선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당은 무척이나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은 그것을 배우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유교와 율령이라고 하는 국가의 통치 사상과 그리고 제도가 동아시아 각국에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또 그들의 국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가끔씩 다시 이렇게 돌려보고 하거든. 근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되게 나만의 특별한 그 어떤 그 뉘앙스라 그래야 되나? 네. 말할 때 버릇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 예를 들자면은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내가 나중에 이거 듣고 스스로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 평소에도 그런 어색함을 견디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런 것도 좀 고쳐야지 구독자가 올라갈 텐데, 그지? 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 율령에 기반한 통치체제는 동아시아의 중국 외의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통치체제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국가들은, 다른 주변 국가들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의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나아가서 유학을 장려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고구려에서는 국가교육기관으로 유교교육기관으로 무엇을 설치했느냐? 밑줄 칠게요. 태학이라고 불렀어요. 한나라하고 마찬가지로 태학이라고 불렀었고요. 신라에서는 그들의 최고 교육기관은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국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발해에서는요, 밑줄 칠게요. 주자감이라고 불렀었고요. 일본에서는 유교 교육기관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대항료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유교를 받아들여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보급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국가 통치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변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국가 발전 정도, 그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 제도, 많은 것들이 수당하고 똑같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당의 통치체제가 잘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서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밑줄 칩시다. 율령체제를 각국이 현실에 맞게 선별적으로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오타 있어요. 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치셔야겠죠, 그죠? 오타예요. 후용, 수용으로 고쳐주세요. 갑자기. 자, 그래서 수당의 율령체제 가운데 자기 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고쳐서 적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우에는요,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초기에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대략 4세기에서 6세기 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당의 율령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 사실 안에 이런 거 외웠었죠, 그죠?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리망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했고 4세기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뭐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이 각 나라의 수당의 율령 체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완성된 수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은 통일된 이후입니다. 통일신라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통일신라 때는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함으로써 신라의 율령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밑줄 칠게요. 국학을 설립함으로써 유학 교육을 실시했던 것, 국가적 차원을 실시했었던 것, 이런 것들은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에서 그대로 실천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무엇을 작성하기도 했느냐, 밑에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신라에서는 이른바 신라 촌락 문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기도 했어요. 자, 신라 촌락 문서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기도 하냐면은 신라 장적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신라 민정문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서예요. 자, 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것이 대단히 우연한 계기에 발견이 되었고요. 극히 일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풀네임으로 당시 뭐라고 불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신라 촌락문서 또는 신라 민정문서 또는 신라 장적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13페이지 밑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설명 나와 있네요. 같이 좀 볼까요? 자, 신라 촌락 문서는 일본 나라시에 있는 쇼소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쇼소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불교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일본에 되게 유명한 절 하나 있어요. 동대사. 일본어는 도다이지라고 부르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도다이사라고 나와 있는 절입니다. 그 절에 가면은요, 정창원이라고 하는 보물 창고가 있어요. 천안 가문의 보물을 보관해 놓는 창고,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정창원을 일본어로 읽으면은 쇼소인이 됩니다. 따라서 신라 장적은 도다이사에 있는 보물창고인 정창원 쇼소인에서 발견된 문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면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어요. 그 불교 경전을 포장하고 있던 포장지에 뭔가 글씨가 많이 써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포장지를 벗겨보면서 읽어봤더니 그게 바로 뭐였던 거예요? 신라 촌락 문서였던 것이에요. 당시는 종이가 대단히 귀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없어지니까 그거를 포장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일본의 불교 경전 화엄경을 전하는 데 썼던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무엇을 알 수가 있었느냐? 우리나라 서원경, 청주 부근의 촌을 포함한 4개의, 밑줄 칩시다, 촌의 면적과 인구, 가축 수 등을 파악을 해서 기록한 문서였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뭐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구라든지, 그죠? 그곳에 있는 땅의 크기, 토지의 규모라든지, 그 외에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신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마을에서 기르는 가축은 몇 마리인지, 심지어 유실수가 몇 개까지 있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기록한 게 바로 신라 민정문서, 신라 장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구, 신분, 토지, 가축, 유실수. 유실수는 뭐지? 유실수는 사과나무 같은 거예요.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겠니? 목적은 뭐겠니? 그렇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수당 체제에서 뭐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 토적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조용조를 수취했잖아요. 걷어갔잖아요. 기억나나요? 네, 그것처럼 신라에서도 이 국가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조세를 징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라 촌락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고작 포장지로 썼을까? 아니, 그 종이가 귀하더라도 이 문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대단히 귀한 건데 왜 포장지로 썼을까? 정확히는? 자, 호적 몇 년에 한 번 작성했지? 3년마다 작성을 했어요. 그죠? 왜?
인구가 늘어나고 바뀌잖아, 그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신라 장적 같은 경우에도 3년마다 작성을 했습니다. 왜? 인구, 토지, 신분, 가축, 유실수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년마다 작성을 했던 것이고, 이거를 왜 포장지로 썼겠니? 그렇지, 이제 3년마다 작성을 했으니까 그 전에 기록된 거 이제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장지로 썼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밑주십시다. 이를 통해 신라가 체계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당에서 호적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조세를 징수했던 것하고 유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라에서는 당의 율령 체제를 꽤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라에서 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이 신라 촌락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구와 재산을 파악을 해서 그를 바탕으로 조세와 부역, 노동력을 징수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라가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고자 했는데 자기 나라의 현실과 달라서 변형시키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율령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관위와 관직은 고유의 것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관직 체계와 그리고 사람들의 관직의 높낮이 이런 것들은 수당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활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 신라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대단히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골품제. 성골과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제한을 가했던 신분제도였어요.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의 크기,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 등까지도 제한할 정도로 대단히 엄격한 신분제도, 대단히 차별을 강하게 두었던 제도가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폐지했다, 유지했다? 유지했어요. 왜 유지했을까? 지금 신라라는 나라의 권력은 누가 잡고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니까 진골 귀족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죠? 진골 귀족들은 골품제 없애고 싶을까요? 유지하고 싶을까요? 유지하고 싶어요. 그죠? 왜? 자기는 거기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자기는 진골 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골품제라는 제도가 유지가 되기를 바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당에는 없었던 골품제라고 하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관위와 관직 같은 것들은 고유의 것을 신라에서는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신라에서는 무엇을 실시하기로 했었느냐? 신라에서는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자, 수당의 율령 체제에서 관리 선발 제도로 무엇이 운영되었죠? 수당의 율령 체제에서 관리 선발 제도로 무엇이 운영되었죠? 과거제가 운영이 됐어요. 그죠? 과거제, 그 사람의 능력을 시험으로 평가해서 뽑는 제도가 바로 과거제입니다. 그죠? 자, 신라에서는 그런 과거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싶었을까요? 도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인데 왜? 그렇죠. 자, 과거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라는 것은 당시 신라 사람들도 알았어. 우리나라도 도입하고 싶어 했어.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금 신라는 골품제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진골 귀족이 아는 육두품 같은 이런 애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성적 내서 우수한 인재로 뽑혀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꼴을 진골 귀족들이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것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는 싶지만 골품제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과거제를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인 게 바로 이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제도인 것이에요. 비추십시다. 과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국학 학생들 중에서 이 사람이 유교경전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그 이해 정도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겁니다. 당연히 핵심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풍계가 이 사람의 골품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누구를 뽑았대요? 실무를 담당하는 관인의 일부를 충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 제도는 상급 관리를 뽑기 위한 제도인가요? 하급 관리를 뽑기 위한 제도인가요? 그렇죠. 하급 관리를 뽑기 위한 제도인 것이에요. 상급 관리는 당연히 전부 다 누구 차지일까요?
진골 귀족들의 차지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일부 과거제를 받아들인 게 바로 독서 삼품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라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도들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최치원 들어봤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빈곤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당나라 실시대 외국인 시험제도, 그죠? 왜 최치원 같은 뛰어난 인물이 신라에서 출세를 하지 못하고 당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관직 생활을 했을까? 육두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기는 골품제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서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다 당으로 넘어가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이 신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진골 귀족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골품제, 독서 삼품과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신라 사회는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회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런 거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죠, 그죠? 자, 그 다음 발해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발해로 가볼게요.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당의 중앙 관제를 받아들여서 발해도 어떤 제도를 실시했느냐? 발해 역시 삼성육부제를 실시했습니다. 발해 역시 삼성육부제를 실시했고요. 밑줄칠게요. 지방제도도 당의 주현제와 마찬가지로 주현제를 실시했고요. 또 밑줄칠게요. 주자감, 문적원 같은 중앙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주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주자감, 발해 주자감 뭐라 그랬지? 교육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발해의 주자감은 뭐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당의 국자감을 보태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문정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당나라의 삼성육부제 가운데 비서성이라는 거 있었어. 기억나나? 문서 관리하는 곳, 네, 문서 관리하는 곳을 당에서는 문정원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 그 역할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해가 당나라의 중앙관제를 율령체제를 꽤 적극적으로 수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오른쪽으로 갈게요. 밀수치겠습니다. 삼성육부의 명칭이나 관리체계 같은 것들은 당과 달리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13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발해의 중앙관제 삼성육부제 넣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가 어떻게 구성되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 통치기관으로 통치권자로서 황제가 있었어요, 그죠? 황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어디로 명령을 내리나요? 네, 삼성. 자, 중서성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정책을 입안, 샘플로 만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어디로 보내요? 문화성으로 보내서 문화성에서는 그것을 심의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화성의 심의를 통과한 않으면 어디로 가냐면은 상서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상서성 아래에는 뭐가 있었어요? 육부가 있었어요, 그죠? 어떤 것들? 이, 호, 예, 병, 형, 공 6개의 부서가 있어서 이들이 각각 자신들의 맡은 임무에 따라서 업무들을 수행을 했었죠, 그죠? 기억이 나죠? 자, 요게 이제 당의 삼성육부 제도였었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운영 방식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뭐가 달랐냐면요, 일단 명칭이 달랐네요, 그죠? 중서성 뭐라고 불렀냐면 요거는 보라색은 발해예요. 자, 발해에서는 중서성 뭐라고 불렀냐면은 중대성이라고 불렀었고요. 문화성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선조성이라고 불렀었고요. 상서성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정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당의 삼성육부제와 발해의 삼성육부제는 무엇이 달랐느냐? 첫 번째, 그 명칭이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육부의 명칭도요, 당에서는 이호, 예병, 형, 공이라고 했는데 발해에서는 뭐라고 했었어요?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써, 그지? 자, 충인의 지의 신. 자, 요런 것들 무엇에서 어떤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인가요? 그렇죠.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육부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덕목을 명칭으로 사용하였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호 예병 형공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들이 하는 일을 뜻하는 글자들이에요. 형벌을 담당한다, 재판 담당이잖아요, 그죠? 병사 담당한다, 군사 담당이죠, 그죠? 관리를 담당하는 거니까 인사 담당이고, 그죠? 건축을 담당하니까, 공사를 담당하니까 공인 거예요, 그죠? 당에서는 육부의 명칭이 각각 그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붙여졌는데, 발해에서는 유교적 덕목을 사용해서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게다가 당의 육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육부가 전부 다 상서성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발해에서는요, 충인의 부의 경우에는 좌서정이라고 하는 중간 기관을 두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의 신이라고 하는 것, 이 부서의 경우에는 우사정이라고 하는 중간 기관을 두어서 그것을 정당성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육부가 이원적으로 둘로 나뉘어져서 구성되고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당과 발해가 가지고 있는 삼성 육부 제도가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런 것들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 없긴 한데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권력의 서열도 당과 조금 달랐습니다. 뭔 소리냐면은요, 당나라에서는 삼성의 파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중서성 1번, 문화성 2번, 상서성은 3번이었어요. 그런데 발해의 삼성 육부에서는 정당성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선조성, 중대성 순으로 이렇게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당이 삼성 육부제도를 만들고 운영을 했고, 그것을 발해가 받아들였지만 발해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성 육부의 명칭과 관리 체계는 당과 달리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발해의 삼성 육부 제도 가운데 문자건 주자간 말고 뭐 더 있나요? 중정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중정대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당에서 어사대 배웠잖아, 그지? 관리들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기구, 그죠? 어사대는 발해에서 중정대라고 불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의 차이점들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좋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 문제 내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아마도 여기서 문제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래요. 아니, 듣자니 오늘 수학 경시대회를 한다면서? 네. 7교시에 학생회장 선거가 있는데,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빠서, 저기 당신 누구시지? 이정현. 그래요. 바빠서 따로 나를 잡을 일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선생님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다른 거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온라인 선거라서 되게 금방 끝나긴 할 거야. 금방 끝나긴 할 건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일이 참 잘 진행돼야 되는데 겹쳐서 조금 잘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핸드폰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겠죠? 안내 받았나요 혹시? 안 받았어요? 선생님이 URL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에 URL 띵 누르면은 온라인 투표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학번 입력을 하면은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투표하기 눌러가지고 찬성 혹은 반대 누른 다음에 투표 완료 누르시면은 됩니다. 되게 금방 끝날 거거든요. 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한테 찬성이냐 반대냐 누르라고 선생님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겠지, 그지? 다만 만약에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은 학생회장 후보를 다시 뽑아야 되고, 이 우리 온라인 투표 과정을 다시 거치긴 해야 되긴 해요. 선생님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일이 많이 번거롭진 않아요. 조금 바쁘고 약간 귀찮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학교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애들인지 아닌지를 잘 가려서 자신의 소신껏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다른 반에서는 선생님이 있는 속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마음 편히 뭐 얘기를 못하겠네. 나중에 이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막 부정선거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겠죠. 그죠? 나는 수위를 잘 조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7세기 후반부터 율령제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완성된 율령체제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본에서 7세기 후반에 수당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초의 정치적 개혁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었고요. 야마토 정권은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했어, 그지?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힘 있는 호족 중에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권이 상당히 약한 나라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이 약함으로 인해서 호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여러 차례 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가 쇼토쿠 태자가 백제로부터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불교를 바탕으로 사상적 통일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발달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 아스카 문화의 발전이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시간이 며칠이나 남았죠? 이제 3주도 안 남지 않았나요? 어쩌다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있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수당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정치적 개혁을 시도했으니 그게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카 개신 이후에 일본의 율령을 반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1701년에 반포했던 다이호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당의 율령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수준에서 진짜로 이러한 율령을 반포해서 실행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당과 상당히 유사한 율령을 만들어서 반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대륙국가인 당하고는 훨씬 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당의 율령 체제를 신라나 발해보다 훨씬 더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의 중앙관제를 무엇이라고 불렀었냐면은 일본의 중앙관제를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이관팔성제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중앙관제는 이관팔성제라고 불렀어요.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름부터 들어봤을 때 뭔가 대단히 상당히 변형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거기 구조를 봐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상급 기관이 성이 아니라 관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것도 3개가 아니고 2개예요, 그죠? 신기관과 태정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태정관 아래 좌변관, 우변관이라고 해서 둘로 나누고 각각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6개가 아니라 8개로 나누어서 배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성이라고 불렀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상급 기관이에요, 그죠? 제사를 담당하는 무엇을 중시했다? 신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당나라에서 비슷한 거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당나라에서 제사를 전담하는 그런 삼성육부 있었나요? 네, 물론 뭐 예부에서 담당을 했을 것이에요, 제사니까. 하지만 그거는 하급기관이었지 상급기관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 기능만 하나 뚝 떼가지고 상급기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 제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또 하나 밑주십시다. 지방을 무엇으로 나누었느냐? 주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군국리로 나누어서 군국리라고 하는 지방 단위를 설치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국 단위까지는 중앙에서 관인, 그러니까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 국 단위의 지방을 통치했었는데 믿으십시다. 군 단위부터는요 현지 지방 호족을 종신직에 임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종신직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종신직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국까지는 지방간이 파견되었는데 그 아래부터는 원래부터 그 동네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이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 대한 통치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봉건제 하에서 제후나 경대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당나라의 주연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주나, 현해 모두 지방관이 파견되면 안 되나요? 파견됐어요. 그죠? 주에는 주자사, 현에는 현령이 파견이 되었었죠. 그죠? 게다가 뭐 또 있었어요? 얘네들은 임기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 간 곳에 다시 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재임도 안 됐어요. 그죠? 뭐도 있었냐면은 상피제라 그래서 자기 출신 지역에 임명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죠? 왜 이런 것들 했어요? 왜? 그렇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죠? 지방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잖아, 그지?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원래부터 그 지역에 힘이 셌던 지방 호족을 종신직에 임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그 출발 자체가 호족 연합 정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지방 세력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수당의 율령 체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본은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삼성육부제와 지방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본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45분에 끝나는 거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한번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수당의 율령 체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에는 뭐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영향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수당의 율령 체제는요, 믿으십시다. 동아시아 각국의 통치 이념, 관료 선발, 교육제도 등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유교라고 하는 사상, 관리선발제도, 중앙집권제도, 뭐 어쨌든 여러 것들 전부 다 어쨌든 문서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이고 또 이념의 확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소양이, 어떤 능력이 필수적이었느냐? 한자를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율령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자가 아닌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 정도가 상당히 심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한자와 한문으로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한문학 같은 것들이 발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장벽이 점차 낮아지게 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좀 더 잘 교류가 될 수 있었겠죠. 그죠?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줄칠게요.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른바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화 요소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별로 어렵지는 오늘 15일인가요 오늘? 네.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우리가 율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 가운데 하나인 불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요. 대단히 고맙습니다.